자, 이제 정의당 제20대 총선 비례후보 경쟁명부 경선 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맡으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윤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정의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의당을 부탁해 정의당 제20대 총선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저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11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공지드린 바 있지만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분의 후보자님들 중 이영석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비례 후보로 등록은 하셨지만 토론회 당일인 오늘 장애인 단체와 선거 관련해서 정의당 지역 후보자 지원 때문에 일정 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든 당원 또 지지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20대 총선 비례 후보 토론회 1부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2부가 진행됩니다. 토론회 조 편성은 비례 후보 등록이 마감된 바로 어제 추첨을 통해 편성된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부 토론회에도 역시 5분의 후보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모두 그동안 각자 활동 공간에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1부 토론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테니 후보자분들 모두 긴장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님들을 제 옆자리부터 차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경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종대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병수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끝으로 김명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자리 역시도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2가지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 토론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각자 의견에 대해 발언하고 후보자들끼리 반대 의견이나 혹은 추가 발언을 통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본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가 꺼진 만큼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정미 후보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미입니다. 지금 국회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정의당의 심상정, 정진우 의원이 지켜갈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정의당이 감독이 되고 주연이 돼야 합니다. 정의당이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와 청년 그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4년간의 민생 지키기 필리버스터가 전개될 것입니다. 1등 국회의원은 자처하지만 1등 정당은 없는 시대, 이제 정의당이 1등 정당이 되고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이정미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의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유입니다. 불평등과 기득권에 끈질기게 맞서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10번이 되더라도 1번처럼 싸우겠다는 각오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의당입니다. 국회의원 정의당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열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양경규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경규입니다. 모든 비상하는 것에 첫발은 허공을 짚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들의 첫발이 허공을 짚는 것처럼 어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솟구쳐 오르는 비마처럼 정의당은 뛰쳐오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크고 강한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이 강한 정의당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채움의 정치, 채움의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행동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진보정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노동이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김종대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바로 내일 그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사실 한반도가 지금 어디로 가 있고 우리 국가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우리 시민과 사회 공동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선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얼음장 같은 그 신락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만은 이 위기가 곧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의당의 전략 방위 체계 첨단 무기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병수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수입니다. 인터넷 생중계로 보고 계신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한겨레 신문을 보는데 아주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증여세가 전국에서 거치는 증여세의 31%를 차지하고 상위 1%의 자산이 26%, 상위 10%의 자산이 66%나 된다고 하는 양극화의 심화된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정치민주화를 이룬 우리 세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하여 자책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세대의 역사적 책임이자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인 양극화의 문제를 반기득권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긴 싸움입니다. 우리 당원과 함께 기필코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김명미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연합을 넘어 승리를 위한 담대한 선택.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정의당 비례에 도전하는 김명미입니다. 지난 2기 정의당 부대표 이후 당원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토론 자리에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은 부산시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김명미는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균형을 갖춘 후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저는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겠습니다. 정의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정권교체와 국민을 바라보는 담대한 선택, 자유로운 시민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 당원 참여 방법의 획기적 개선, 이 꿈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김명미의 꿈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5분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다들 뭐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출마 선언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 질문에 후보별로 역시 1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12월 7%까지 올라갔던 정의당 지지율은 아직까지 5%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마다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각 후보별로 이에 대한 방안과 정당 득표율 향상을 위해 본인만이
하실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경규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선거 득표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다고 하는 경남에서 통합진보당 5.29%, 노동당 2.8%, 정의당 2.5%로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그룹 중에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노회찬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성산에서도 역시 정의당은 당시의 노동당에도 지지는 3.3%에 불과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정의당의 지지율을 빠른 시간 내에 확고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지역과 집중해야 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화된 노동자들과 더 많은 기층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지역 기반과 그리고 대중적 기반을 합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전국 순회를 하면서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지율을 대폭 확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종대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지율 많이 떨어졌죠. 근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2번 당, 즉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장작 뽀개지듯 양쪽으로 딱 뽀개지는 바람에 이것이 우리 잘못이 아닌데 정의당이 그거 뽀개지라 그랬습니까? 자기들 보고 분열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쪼개졌는데 피해는 다 정의당이 받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구도에서부터 비롯된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재난이자 재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겨내기엔 너무 벅차고 저라고 무슨 신의 한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 위대한 도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진보의 혁신이 아니라 골신, 혁신은 껍데기를 가는 것이고 골신은 뼈를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혁신을 넘어 골신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새로움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는 강병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지율 많이 떨어졌죠. 저는 정의당 지지율 1%일 때 작년 지방선거에 나가서 45.2%를 득표하고도 낙선한 경험이 있어서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제고는 근본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이 있겠죠.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 대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하고 거기에 고통받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좀 단기간의 문제는 현재 이 법률과 제도와 또 정책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세력과의 상생과 타협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집단으로부터 표를 받는 것이 예,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김명미 후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정당의 그 지지율 오랜 수건입니다. 그걸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당대표 자격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단기적 지지율 올리는 거 지금으로서는 좀 요원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계급 정당 색깔을 좀 많이 빼고요. 시민 눈높이 대중 정당으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들 노유진 예청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민주의, 진보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79%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당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요. 그들을 바탕으로 연대 연합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큰 정치 담대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렇게 국민 신뢰를 회복해가는 길이 저희 당 지지율을 올리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정미 후보님.
네, 저희가 0%에서 7, 8%까지 당 지지를 올리는 동안 당원들의 너무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나서 이게 반토막 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일정하게 우리 당의 지지에 거품이 있습니다. 단단한 지지층이 아닙니다. 단단한 지지층을 만들려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 주위에 굳건하게 조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조직을 만드는 일입니다. 통합진보당 창당 당시에 저희 정의당으로 오지 않겠다는 한 시도당에 3번을 내려가서 무릎 꿇고 입소하고 그분들을 700명을 다시 데리고 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례대표 경선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원들을 만나는 것보다 많은 현장에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40명의 입당을 시켜왔습니다. 지지만 하지 마시고 정당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단단한 지지층 위에 여기에 많은 후보님들의 그 노력 속에 또 그 지지가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후보님들이 각기 특장점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제고시키겠다,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모두 다 한꺼번에 돼가지고 지지율이 한 5배 오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0대 국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천인 만큼 그 중에서도 각 후보들마다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법안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국회에서 재개정하고 싶은 1호 법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종대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호 법안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군 출신 대통령이 끝나고 민간인 대통령 시절이 왔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저는 국방부 장관을 이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보직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완성으로 가는 첫 번째 법안이자 이런 어떤 안보 문제에서 시민이 고통받지 않고 우리 근대 국가의 민주적 혁명을 완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대한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방 문민화를 하나의 규범으로 만드는 군피하 방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피하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국 정치의 발전과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당 구조의 개혁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정당법에는 중앙당에 100명 이내의 당직자를 두게 되어 있고 정책연구소 역시 정당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350조의 국가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00명 이내의 당직자로 도저히 바른 정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저희 당뿐만 아닙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도 바른 정책을 못 내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총선 지지율 5% 이상을 받은 정당에게는 정책연구소 및 정책개발비 100%를 국고보전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말 생산적인 정치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예,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1호 법안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명미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세월호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법안 첫 번째 제1호 법안을 하기 위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시민들을 희생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준 결과입니다. 광주민주항쟁의 해결 흐름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군부 정권의 광주 사태 낙인이 군부 독재의 치부였다면 세월호 침묵 은폐는 정의롭지 못한 국가의 치부입니다. 광주 사태
낙인과 엄폐를 넘어선 그 8년의 국회 청문회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항쟁이 되었고 그것이 정치적 민주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국가, 이것을 제대로 정의롭게 바꾸는 역할을 정의당이 꼭 해야 될 것이고 국회의원이 꼭 해내야지 국민의 상처를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를 세월호 법률을 개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미 후보님입니다. 네, 2013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이 발의했던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법안이 혐오단체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와서 정말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법안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51%의 소선구제 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의제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동안 이 사회는 배제와 혐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가장 약자,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밀쳐나가고 있는 사람들 편에 확고히 서는 정당이다.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당신들 편에 서는 정당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생활 동반자법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양경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2010년부터 14년까지 재벌 총수들이 받은 배당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4,214억을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정몽구 2,558억 원, 최태원 1,73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피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배당금이란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롭지 또한 못합니다.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임금 체불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당한 초과 이윤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베테랑이란 영화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주기 위해서 베테랑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재벌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법안을 당의 이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초과이윤 등을 환수하는 일명 베테랑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법안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정의당 특색이 잘 살고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의 범위가 좀 크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보님들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정의당의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또 이에 덧붙여서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병수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며 듣고 이를 정책, 예산, 법률로 만드는 능력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소수 정당에 있어서는 의원수가 적은 곳에서는 국회의원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의원 시절에 경험해 본 바로는 문화도 찾아오고 복지도 찾아오고 산업도 찾아오고 경제도 찾아오고 환경도 찾아오고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을 찾아올 겁니다. 100명 넘는 곳에서는 전문적 영역도 필요하지만 우리 소수 정당에서는 모든 영역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명미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시민과
언어를 이해하는 시민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만드는 기술은 기술 시스템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걸러서 필요한 주제를 법안에 반영하는 것은 시스템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우리 당에 필요한 어원은 멀티플레이어 어원 맞습니다. 통합의 기술이 필요한 어원입니다. 당내에 많은 분야에 참여하고 충분히 훈련된 자질이 최우선으로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시민 활동 열심히 했고 그리고 중앙 부대표 역할도 했으며 지금은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가장 적격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당 국회의원으로서 기회를 충분히 주십사 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 그 자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정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처럼 의석이 많지 않은 정당에서는 의원 그 자체가 당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당과 의회를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것을 갖추는 것이 정의당의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자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정미 부대표는 가난한 집안 뒷바라지하는 맏딸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랜 동안 당을 일구면서 당의 정체성과 저는 하나로 일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의 색깔을 가지고 당을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20대 국회에는 꼭 한 명 정의당을 대표해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과 의회를 이어내는 리더십, 그래서 당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정활동을 펼칠 자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경규 후보님입니다. 예, 노동운동을 30년 했습니다.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저는 공공연맹 위원장을 했습니다. 연맹 내에는 의료보험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병원들이 있고 철도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가스가 있고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성격과 그것들이 내세우는 정책, 이것들이 모두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들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30년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제도들과 정의당이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이런 의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과 호흡하고 언제든지 행동하면서 함께함으로써 정의당이 사회 곳곳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현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그것이 자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김종대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 사실 이게 뭐 국회의원 한번 해봤어야 이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저 같은 정치 초년생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참 이게 뭐 입에 발린 소리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먼저 조직관이 제대로 서야겠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에 충실히 따르면서 당의 이익과 노선을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촉진자, 즉 퍼실리에이터가 돼야 되겠다. 이것은 정치와 시민을 통합하고 시민과 정책을 통합하고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정치권에서 이제 보좌관으로 있었고 청와대와 총리실, 정보부처에서 다 일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그 능력과 식견을 활용해서 적어도 1년은 학습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이 정도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은 조직관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당 노선을 잘 따르는 국회의원, 그래서 시민과 정치를 통합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의당 후보로서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도 같지만 또 각자 갖고 계신 특장점들을 잘 드러내 주시고 또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은 총 2개인데요. 첫 번째 개별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선 김명미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출마에 변해서 정의당의 담대한 선택을 주장하시면서 연대와 연합을 넘어 통합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이 통합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담대한 선택을 이야기한 것은요. 저희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따름이나 배움이 아니고 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와 연합은 작은 정당, 저희보다 더 작은 정당과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분들과 과감히 연대하고 통합하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의 30년 정치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꼭 실현해 나가는 촉매제 역할, 정의당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과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결단을 하자, 과감한 선택을 하자, 그래서 담대하게 한국 정치 바꾸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정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미 후보님께서는 청년 문제 중에서도 대학 등록금, 대학 통폐합 문제, 인턴 및 예술직, 그리고 기능 직종의 열정 페이는 늘 선거 때만 타오르는 이슈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선되실 경우 20대 국회에서 맡고자 하는 상임위와는 별개로 청년 문제와 관련한 법안으로 상정코자 하는 안이 있으시다면 개괄적으로라도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좀 이것은 제 의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말씀드릴 기회가 좀 없었는데요. 2015년도에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헬조선과 금수저, 은수저입니다. 사실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들이 모든 상속을 다 해줍니다. 사회적 출발선이 이미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출발선은 너무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개별 가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의 새로운 사회적 출발에 적어도 사회가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법안은 이제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고 첫 직장을 가는 친구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회에 출발하는 친구들에게 적어도 하나의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하게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의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사회적 상속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열심히 일한 우리 부모 세대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부모 세대들에게 국가가 답해야 할 그런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양경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진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노동자 당원의 집단 입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 현장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후보께서는 노동정치연대 활동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당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의당에 대해서 아쉬웠던 것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치인, 그렇게 노동자들과 호흡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을 책임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의원, 노동자로서의 당 지도부가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정치연대는 그동안 4년 동안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직장인들과 함께 앞으로
많이 어려워졌지만 다시 한번 진보 정치를 위해서, 진보 정당을 위해서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4년 동안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합류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3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금속이든 또는 공공이든 어떤 분야든지 어떤 분야의 노동조합이든지 함께하고 조직해낼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당의 대중적 기반 확장을 위해서 노동정치연대는 준비되어 있고 저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종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국방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 분야를 제외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정의당 입당을 선택하게 했는지, 그리고 정의당이 만들어야 할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고 이건 뭐 제가한테 어떤 실존적 답변을 필요로 하는 상당히 돌발적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 자 일단 제가 작년에 그 민주당을 봤을 때는 집권의 의지가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새로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절박함이 정의당에 오게 만든 것이죠. 사실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은 민주당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중복되죠. 오로지 정의당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국방안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주당에 많은 또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에 와서 그럼 국방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냐? 여기서 그냥 뭐 국방 얘기만 하다가 그렇게 그냥 심심하게 가는 것이냐?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이라 하더라도 이 속에는 청년 문제가 있고 노동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고졸 그 입대 전에 대기 기간이 24개월, 군복무 21개월, 제대해서 취업까지 또 12개월, 제 계산으로 군복무 기간이 57개월입니다. 이거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쳐낼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하고 국방 정책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국방이란 창문을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저는 국방과 청년 정책의 융합, 국방과 일자리 정책의 융합,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실존적 고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서는 각 분야별 정책 공약을 발표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정의당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책,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미 사회적으로 보육대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 잠잠해져 있지만 보육대란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교육감님들, 진보 교육감님에 대한 현 정권의 불만과 또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새누리당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쓴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민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문제여서 그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답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유아보육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는 이 두 가지 업무는 어느 한쪽으로 통합돼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교육청을 두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컨텐츠로 우리 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 정의당이 그리고 저 강병수가 그런 교육의 통합 정책을 앞장서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질문 선정엔 사회자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정미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단에서 후보자 본인만 유일하게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대표단의 지역구 출마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당의 얼굴들에게 바라는 당연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의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당이 저에게 등을 떠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가 그 당시 분당됐던 그 진보신당의 후보도 없으면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그곳이 영등포였습니다. 정말 아무 연고가 없는 영등포에 혼자 가서 수행원 한 명이랑 둘이서 18일 전부터 선거를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통합되고 2012년에 당내 경선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도 2명의 후보가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있었고, 많은 지역구에서 이 당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후보에게 우리는 그런 경선까지 거치지 말고 출마하시라고 제 자리를 비워드렸습니다. 2015년에 한 명의 국회의원 노회찬 의원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희생타로 수원 8달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후보가 나가서 끝까지 뛰지 못하는 후보라고 하는 이 멍해를 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너가 진짜로 끝까지 가는 후보냐 아니냐 이런 질문 속에서 시달려야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매번의 선택은 누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당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도전은 저 스스로 이번 20대 국회는 꼭 저 같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경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탄압과 자본의 공세 속에서 노동운동은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채 좀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뻥파업 그리고 총력투쟁이라는 동원 전략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해 오셨는데 현 시기 노동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그리고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좀 더 과감하게 노동운동이 공장의 담벼락이든 아니면 사업장의 우리든 이걸 벗어나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겉에서 보면 정규직 중심의 운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묶어 세우면서 함께하는 조직은 그래도 민주노총이 유일하고 노동운동이 유일합니다. 청년 유니온도 있고 알바 노조도 있고 여러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만 청년 노동자를 가장 많이 조직하고 비정규직들을 가장 많이 조직하는 노동자도 현재의 조직화된 노동자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만, 15만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낸 것도 민주노총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노총은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당이 사실은 바꿔가야 됩니다.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알바 노조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 함께 이 노동운동의 혁신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청와대,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를 두루 거쳐오셨고 정의당에 지난해 8월 입당한 이후 국방개혁 기획단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전에 계셨던 곳과 정당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되셨을 때
어떤 사안과 관련해 본인의 소신과 당론이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입니다. 제 질문이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당에 와서 어떻게 다른가? 밖에서 보는 정당, 들어와서 본 정당 정말 다르죠. 지난 6개월간은 정말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하기엔 지난 6개월이 참으로 알맞은 기간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조직에 가서 과연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되돌이켜 보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정당은 저에게 새로운 일터이자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당론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국방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위험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북한 인권, 보수가 얘기하니까 진보가 사실은 얘기를 터부시 해왔던 주제 아닙니까? 이런 건 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저는 북한 인권도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진보적으로 재구성해서 말을 하자는 것이죠. 대안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어떤 야권이 여당에서 북한 인권법 얘기할 때 이건 정치적인 공세라 그러고 그냥 거부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더 창조적인 대안을 내야죠. 더 이상 북한 인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론하고 아마 안 맞는 부분은 주로 이런 부분일 건데, 그럴 때는 제3에 대한 새로운 길로서 극복해야 된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그 후보자들께 드리는 개별 질문이 다 어려운 질문일 것 같고 다 실천적 고민을 동반한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간 해오셨던 활동과 관련한 또 삶과 관련한 질문들이라 생각이 돼서 정당과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웃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랑이 꽃피는 일터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병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내년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정의당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의당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천호선 당대표 시절부터 또 최근까지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연합정부 구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현재와 같은 야권연대 저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해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 차원에서의 야권연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실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정말 새로운 민주정권 수립이 너무너무 절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야권 전체가, 아니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가 힘을 모아야 가능할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이런 엄중한 상황 인식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통 크게 민주연합정부를 먼저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함께 모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뢰를 줬을 때 40%의 새누리당 지지율에 이어서 저희가 51% 이상의 지지를 받고 정권 교체를 마침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 당도 중심을 갖추되 열 것을 충분히 열면서 그 대통합 정신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국회의원의 직이 주어지면 그런 제1야당과 우리 진보정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대통합 정신으로 과감한 협력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당원 참여를 위한 혁신 전국위원,
대의원 통합과 30% 당원 추첨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지도부인 것은 사실이나 당직 선거가 아닌 비례대표 경선에서 이런 공약을 제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정의당 활동을 했고 지역에서도 했었고 지역 조직에 대한 어려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정치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참여의 기회를 다시 확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대의원제가 물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반성할 점과 그리고 어려운 점을 겪었긴 하지만 이 대의원제만이 우리 당을 민주적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인가는 국회의원도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 당 국회의원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본 게 국회의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의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발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전국위원 속에 속해져 있는 의원이고요. 그래서 30% 당원 추첨제라는 것은 저희 당은 60% 당원들이 사실은 단련되지 못했다고 해서 버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부족하지만 당내 단련하고 그리고 다음 정치를 준비하는 과정을 정의당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의당은 새로운 당원,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되고 그 길에 저도 복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분 후보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후보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개별 질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서 많이 긴장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잠시 한숨을 고르는 의미에서 가벼운 질문으로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과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비례 후보로 나간다고 하실 때 주변에서 여러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했던 한마디는 어떤 것이었는지 30초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미 후보님부터 답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은 하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원래부터 응원군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사실 학생운동권 시절부터 삭발한 저를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전격적인 응원이 없었으면 제가 감히 비례도 전 부대표도 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강병수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지방 공천, 좀 속되게 표현하면 마누라 공천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전 지난번 시의원 재선에 낙선하고 실업자 생활을 좀 하고 바보주말 협동조합 이사장인데 월급도 없어서 출마하겠다 그랬더니 돈이 얼마 드냐 그래서 시의원보다 좀 적게 든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종대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정의당 입당한다고 했을 때는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째려보더니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자더라고요. 그 뒤로 그냥 강아지처럼 집에 가서 눈치만 봤는데 이번에 비례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건 제가 6개월간 공덕을 잘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쌈짓돈 조금 털어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해지면은 귀싸대기 날라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양경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30년 노동운동 할 때는 아내가 항상 입에 달고 있던 말이 수신제가 노동해방이었습니다. 제발 수신제가부터 하고 밖에 나가서 노동해방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신 제가 비례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끄러운 지점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입당 원서에 쓴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아버지 부산 사람입니다. 평생 1번만 찍고 사셨던 분이 어떻게 딸을 만나서 진보정당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버지 전화하면은 딱 그럽니다. 밥 먹었나? 잘 있지? 그리고 제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그냥 끊으세요. 자기 하실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진보정당 하는 딸을 응원하면서 평생 입에 담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슴도 따뜻해지고 눈물도 날 것 같은 그런 답변들. 보이는 정치 외에 안 보이는 정치 안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의 정과 사랑이 있는 것, 그게 또 진보 정치의 한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한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언해서 후보자 스스로를 당원 지지자분들께 피력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후보님들은 돌아가면서 2분씩 한 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해진 발언 시간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덧붙이실 발언 혹은 다른 후보님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질문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지금 후보님들 앞에 카드가 3장이 놓여 있는데요. 한 장당 1분의 발언 시간을 의미합니다. 추가 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는 카드를 들어주시고 지정된 후에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를 들어서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듣는 시간도 질문을 하신 후보님의 시간에서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토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제 토론의 질문은 후보님들께 사전 공개되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본인의 생각이 최대한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 내 유일한 진보 정당입니다. 따라서 원내 진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 각자의 생각과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의당의 부족한 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카드를 쓰는 거? 지금은 일단 2분씩 먼저 발언을 쭉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저부터. 예, 이정미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유일한 원내 진보 정당이라고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설적이게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이 유일한 진보 정당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의당이 뭐 창당하고 내부 당을 만드는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기도 했지만 정의당의 분명한 색깔을 아직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 부대표로 있으면서 사실 당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쓴소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또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진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뭐 스토커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떤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모하리만큼 집요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정치를 펼쳐왔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기 정의당 이후에 우리가 하나의 팀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이 하나의 팀 속에 과연 의원단도 충분히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도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당과 의원단이 하나의 팀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내 활동을 잘하는 의정활동 전략이 아니라 당을 키우기 위한 의정활동 전략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때 우리 당 의원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1등 최우수 의원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1등 국회의원들이 정의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당을 지지해야 한다까지 오고 있지 못합니다. 당의 전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이제 1등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1등 정의당으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의정활동 전략, 이것이 지금 정의당에게 굉장히 필요한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합니다. 상임위의 상임위원들은 조직가가 쓰겠습니다. 이거 하던 말은 계속. 예, 알겠습니다. 예, 상임위의 상임위원들은 조직가가 돼야 됩니다.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재남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면서 중소상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 당의 중소상인 자영업자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거 하나입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는 이런 조직 활동이 20개가 나오고 3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의 지지가 강화되고 그 당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조직 체계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제가 지난 3년간의 이 정의당을 키워오면서 경험했고 또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 그것을 20대 국회 안에 펼쳐나갈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예. 여기 지금 뭐 자유롭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들을 이제 먼저 나서서 안 해주시면 제가 순서를 지명하려고 했는데, 예. 다음 바로 강병수 후보님이십니다. 네. 진보 정당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당원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당을 처음 접한 건 백규환 대통령 독자 후보 추진 때부터 또 민중당의 지역에서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에서는 윤리강령에서 정당 활동을 금해놨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왜 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시민운동 하던 세력이 진보 정당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국회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 정당이 존재하고 국회 내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인간 역사 이래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자유,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야당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현실과 타협하고 이 본질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내에 있어서도 저희의 역할은 그런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 일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이 하고 있지 못한 자유평등 인권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한국 사회가 그런 인간으로서 이 한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존중받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필요한데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별적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연간 약 350억에서 400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과 40억도 안 되는 작은 돈으로, 그리고 당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싱크탱크 필요하고 열심히 일해온 주변 활동가들이 정책을 연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구와 정책 준비에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탄압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독일의 에버트 재단처럼 독자적으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신 진보 정당을 지원하는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 수 있는 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정책 능력을 생산하면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정의당이 되어야 우리 국민으로부터 진보 정당이 사랑받고 표도 받고 더 많은 의원들이 진출해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종대 후보님. 자, 1939년에 히틀러가 이제 드디어 철권 통치 체제를 완결짓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던 바이마르 민주 헌법을 무력화하고 히틀러가 독재 체제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데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그 외국인 혐오증, 즉 어떤 타인을 이방인화하고 배제하는 이런 차별 구조는 유대인이란 공공의 적을 만들므로써 가능했는데 이게 바로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증이거든요. 우리 사회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조에 달한 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독재가 강화되고 있는 신호탄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 진보가 별로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2세 자녀들, 소위 이자스민법으로 말해지는 그런 어떤 사회 사각지대들, 또 탈북자들, 그다음에 부상 장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진보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낸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질러버리자는 겁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그대로 말하되 우리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정의당이 많은 부분에서 잘해오셨고 훌륭한 성과를 남겼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뭐 하나가 잘못되면 이제 더 이상 수습이 안 된다. 이제 끝장이다.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검열하고 차단해왔던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비례대표 경선도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한번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고 총선 적어도 앞두고 두 자릿수 지지율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쓰겠습니다. 1분 이거 뭐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통계청에서 낸 자료 한번 보면 작년 말 통계로 우리나라 기성세대 50대에서 자기 자신을 진보라고 떳떳이 당당하게 말하는 게 14.6%. 그다음에 에코세대라고 말하는 22세, 35세 이 청년 계층의 진보라고 답변한 사람은 29.5%거든요. 국민 평균으로 하면 이 20%의 진보라고 말하는 분들은 언제든 정의당이 잘하면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20%라는 그릇이 있는데 담겨 있는 거는 지금 얼마냐? 4.7%입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국민들은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사실은 4분의 3이 빠져나가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언어, 우리의 말, 또 그동안 이렇게 그 진보가 책임을 방기해봤던 것들을 미랄 죽기를 하듯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이런 기본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양경규 후보님. 네, 주제 토론의 핵심은 부족하고 의석이 부족한 진보 정당이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 현재 의석과 우리의 현재의 구조, 힘으로는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법안을 제출할 수도 없고 최근에 벌어진 필리버스터링에서도 봤습니다만 제1야당이 그렇게 나갈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분노가 치미는 일이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 쉽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저는 의석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은 싸우더라도 다른 힘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운동가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의석 가지고는 정의당은 매번 어려운 구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부문운동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하지만 환경이 있고 소수자 운동이 있고 노동운동이 있고 농민운동이 있고 시민운동이 있고 영세 자영업자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마다 다 나름대로의 틀과 기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원군이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운동들을 거리의 정치를 의회 정치로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링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국회 앞에 우리와 구성되어 있던 사회연대운동의 네트워크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상설적인 구조들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정의당의 의회 정치에서의 고전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우린 진보정당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의석이 적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리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의원 정도 되는 힘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하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문제입니다. 사실은 과거의 진보정당 운동에서 보였던 국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진보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저는 정책의 저수지가 돼야 되고 이 정책 저수지를 어떻게 최근에 합류한 학계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아까 얘기한 사회운동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저수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소수정당 혹은 의석이 부족한 정당으로서 의회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타협하지 않는 투쟁입니다. 사실 의회 내에서 투쟁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필리버스터링에서 보여줬던 국민 대중의 지지라고 하는 것을 정의당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의회 내 소수이지만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명미 후보님. 네,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원내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의 맏형이 돼야 됩니다. 장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단기 과제는 현재 민생 파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것에 새누리당의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는 진보 정치의 생태계를 정의당이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진보는 원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정당으로 묶이는 것 불편해합니다. 대표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와 같은 다양한 진보 정치 생태계를 만들 제도를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진보 세력 모두가 생존할 여건 누가 만들겠습니까? 정의당이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현재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의당의 위기는 타당, 특히 더민주당과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강령 등을 통해서 당의 정체성을 타당과 구별점이 되도록 당 활동의 요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민의 눈에는 우리 당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노동당인가 그렇지 않으면 참여당인가 이런 불분명한 것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확실히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확실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선 이후 6개월 이내에 당명을 변경하기로 진보 재편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에 기존 3주체는 현재의 강령과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기본 지향점을 만드는데 치열한 과정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진보 재편 이후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당원들과 합의와 그리고 토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변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 단일화가 어떻게 우리 당이 시도해야 될지도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의 당으로 묶어 세울 수 있으며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럽게 생각하는 샌더스의 모형을 봐야 합니다. 그분 70년 동안
소수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마이크를 들고 힐러리와 겨누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정체성, 미국의 양극화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분배와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왜 이 과정을 못 해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정당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의 생각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추가하실 의견이나 발언들을 이제 들을 텐데요. 지금 갖고 계신 카드가 각 모든 후보님들께서 카드 2개, 1분씩 2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 발언, 의견 말씀해 주실 분들은 손을 들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규 후보님. 의회 정치로 거리의 정치를 끌어들이는 사회운동 네트워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과감하게 싸울 줄 아는 정당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정책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소수 정당에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당이어야 합니다. 의원은 의회 내에서의 공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당을 바라보고 있고 한 번 뛰어가고 한 번 그 현장의 결합함으로 인해서 당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가는 만큼 그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대중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태 환경의 현장이든 아니면 노동운동의 현장이든 아니면 장애인의 현장이든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든 철거민이든 뛰어가고 행동하는 의원이 있고 뛰어가고 행동하는 그런 정당이 될 때 소수 정당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김종대 후보님. 예, 아까 그 답변을 안 한 점 중에 그 전에 제가 아까 말한 걸 요약하면 믿고 그대로 말하자, 우리 언어로 말하자, 미라를 주어라 이거였는데 사실 답변이 제가 안 된 부분이 뭐가 부족하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거 손자병법에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 제4편 군형편에 보면은 장수는 형세관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형과 세라 그랬는데 이건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정의당을 보면 형이 잘 갖춰진 당이거든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형과 세의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잘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세가 모이질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번 총선에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제 세가 붙는 게 과제죠. 안철수당 같은 경우 보면은 형은 약한데 세는 또 강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가 이거 저 하나 더 써야 될 거. 큰일 났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지금은 조직과 뭐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손을 내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해 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정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과감하게 연대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진보의 색깔을 강하게 만들고 그 타협 없이 투쟁해야 된다는 양경규 우리 후보님의 발언에 일부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사실은 과감한 연대와 또 타협할 때는 통큰 타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우리 정체성을 넘어서 무언가 세상에 대고 외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 자신을 외부로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거 연대 또 연합 전략 또 앞으로 대선까지 바라본 연대와 협력과 소통의 정신 이런 개방적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미 후보님 먼저 드셨습니다. 김종대 후보님 얘기를 좀 받아서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당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시선은 저 당이 곧 없어질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저 당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근데 3년을 버텨냈고 이제 저 정당이 약간 쓸모 있는 정당 되고 좀 인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맞춰 나가야 하는 최종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간표는 2016년 총선이 아니라 2017년 대선에 있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룰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인가,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맞춰놓고 지금부터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년까지의 강한 야당,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17년 대선 정권 교체의 한 축이 되면서 그 연립정부의 작은 여당으로 우리의 진보적 정책과 가치를 심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당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정책을 펼쳐나갈,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정책과 가치를 명확하게 해나가는 그런 독자성 속에서 연립의 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정권교체도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뭐 테러방지법이니 그리고 노동계약과 관련된 제1야당의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많은 진보적 지지층들이 그 당은 믿을 만한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 10% 정도 됩니다. 그 10%를 정의당이 확고히 우리가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과 제1야당의 힘을 합쳐야지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당이 휘발되고 나서는 그 10%의 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명미 후보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서 연대연합을 넘어 통합까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질문은 김명미 후보가 생각하시는 통합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정미 후보께서 질문을 던지시긴 했지만 남은 그 2장의 카드를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김명비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정미 후보께서 던지신 그 질문 안에 이정미 후보님의 시간, 배당된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김명미 제가 답변하면서요. 제 이야기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개 카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정당을, 우리는 원내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87년 이후로 우리는 건건히 민주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유지해온 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0년은 2016년, 2017년, 18년까지 3번의 선거를 통해서 30년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거법부터 정치개혁까지 요원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녹색당, 노동당이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 묶어서 더민주의 자측과 함께 정권 교체하고 정치 지형 완전히 바꾸는 30년 새로운 정치 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자신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카드 서면서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당의 뿌리는 당원이라는 말 다들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진보정당 그동안 경로성 문제와 함께 시스템의 부족 원인 보고 있습니다. 당을 위한 우리 노력은 당원 참여 확대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원도 노력해야 됩니다. 의원과 당이 일치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은 작은 정당이다. 첫째, 우리는 너무 작은 정당이다. 이런 빠른 전국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국위원 대의원 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대의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30%는 추첨 제도를 통해서 해보는 평당원이 참여해서 단련되도록 하는 제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 평당원들의 보편적 생각과 그리고 소수 지향, 특정 지향을 가진 그룹이 아닌 그런 결정이 아닌 당 운영이 되도록 꼭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당대표에 대한 위임 권한 문제,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의당이 그것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한 당원들이 권리 침해되지 않도록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당에서 이건 제도적으로 좀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례의원 중간평가제를 당내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비례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니 서겠습니다. 선다고. 그까지 다 쓰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지금 양경규 후보님이 1분 남으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병수 후보님께서 지금 2분 하나하나. 길거리 시위를
국회 안으로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양경규 후보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사실 엄격하게 보면 그들이 아직 못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한 건지 여전히 노동의 많은 세력들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진보결집에서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저희 당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고 제가 제 지역 원래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부평에 GM 자동차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약 15,0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그래서 자주 저희 당에 가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장 노동자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과 참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구의 책임인지 노동운동을 저는 저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 이따 답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당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의 문제인지 그들의 문제인지 이 문제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노동자와 빈민, 농민에 대한 정의당의 노력과 결합을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가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80만 보육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다 모시는 그 요양 보호사들이 있고요. 또 그 장애인 그 활동 보조인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들도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노동자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좀 더 가까이 있고 함께하고 우리 당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대와 예, 감사합니다. 양경규 의원님 마지막 1번 사용하시겠죠? 예.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에서 기본 성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얘기도 나오고 연립정부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나치게 정치 공학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당력으로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연립정부를 제안해서 야권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당은 당의 성장 전략을 어디에 꽂아야 할 거냐? 2018년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당이 그 과정에서 물론 연립정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전략과 목표 속에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지역 당협들에 대한 문제 혹은 시도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출하는 것이 현재 당의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얼핏 뭘 내세워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뭘 짜보겠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진보정당의 역할과 문제점 진단 또 개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쟁점은 과연 야권 연대 혹은 연합 통합 즉 원내 혹은 원 밖에 여러 다양한 정치 세력 혹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가 쟁점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은 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발언 순서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20대 총선 경쟁명부 비례 후보 토론회 정의당을 부탁해 2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그 마지막 순서인 각 후보님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지 못한 것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대안의 제시 등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런 믿지 못다한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각 후보님들께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대 후보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 지금
87년 이후에 지난 30년 정도 유지되어 오던 그나마 형식적인 보수 진보의 세력 균형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처지입니다. 오늘 많은 후보님께서 좋은 진단과 처방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당치 정치의 위기 이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일단 압승은 못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세력 균형마저라도 유지해야 되겠다고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97년 총풍 사건 때 북한의 휴전선문에다가 총 쏴달라고 부탁했던 그자가 지금 국정원장 거쳐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애국심을 앞세워 사드 배치하자고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새누리당 지도부 자기 지역구에 사드 배치한다니까 내 지역구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 지역구 내에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네 지역구 가져가라. 니들이 더 안전해져야 된다. 이런 이중적인 이런 어떤 그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한반도에서 안보를 얘기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누군가는 견제하는 정말 강력한 대항마가 있어야 되겠다. 어쩌면 보수의 앞마당에 가서 휘젓고 다니는 최초의 진보 정치인 하나 나와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당의 지뢰 제거반이고 폭발물 처리반입니다. 하나 좋은 거 북풍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사드 미사일 하나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놈 하나 장만해서 그거 가지고 북풍 공세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역공 취해버려야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선거 이 위기 어떻게 돌파합니까? 선거 자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진보정당의 폭발물 제거반 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강병수 후보님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제가 이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말 제가 자격이 있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왜 나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돌이켜 보니까 79년도 박정희 유신 시절에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80년대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한겨레 신문이라고는 참 좋은 언론을 만들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한겨레 신문 창간 배달원부터 창간 지국장부터 참 열심히 해서 좋은 신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온 지난 30년 넘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사회운동 이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겨레 정들었던 한겨레 국장직을 그만하고 인천에 내려가서 시의원에 도전했고 운 좋게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열심히 했고 1등 시의원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어떤 민주주의 후퇴 불안, 노후 불안, 민생 불안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해온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 시대에 못하면 이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100년, 200년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불과 10년 전에 했으면 금방 끝났을 문제를 못한 이 문제 이번에 정의당과 함께 꼭 이루어내서 우리 후세대에게는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명미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40년 만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보여주도 국가는 정의롭지 못하고 시민은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구 세력과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념, 지역 세대별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불가능한 시절이며 시민들은 더 이상 10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꾸기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들은 정의당 당원입니다. 시민입니다. 지켜내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포기한 모든 흑수저와 시민들에게
진보정당은 이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비전을 가지고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새롭고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샌더스, 포데모스 시리자의 권력을 향한 그 지혜와 용기를 꼭 배워야 합니다. 연대 연합을 넘어 통합까지도 우리의 시야에 둡시다. 우리에겐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당과 노조의 관계는 꼭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동력이고 동반자이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각자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조는 확대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문을 넓혀야 합니다. 당과 노조는 뜨거운 동지입니다. 그렇지만 무한적인 배려와 비판적인 지지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비판을 주고받는 차가운 긴장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강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우리의 새롭고 담대한 도전이 여기에도 필요로 합니다. 정의로운 국가, 자유로운 시민의 바다에 그 위대한 연대기를 당원 여러분과 함께 꼭 서고 싶습니다. 꼭 김명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정미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정치가들은 꼭 한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제가 한 달 전에 피존 노동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50명으로 구성되었던 노동조합이 3년 만에 회사한테 정말 탈탈 털린 거죠. 그래서 5명 임원들만 딸랑 남은 노동조합입니다. 그분들 5분은 모두 다 정의당 당원입니다. 대전, 부산 사지팔지로 다 지금 그렇게 발령을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버티고 있는 노동자 한 분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5살 박이 자기 아들 자라는 모습 못 보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꼭 찾아갈 수 있는 정당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일 사천에 갑니다. 강기갑 대표님을 만나뵈러 갈 겁니다. 사실 강기갑 대표는 저에게 눈물샘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질고 어려운 자리에 자신의 일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재선을 염려하지 않고 자기가 대의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그 감동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강기갑 대표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어두운 골목 치킨 가게, 그리고 정말 생사를 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우리 10대 노동자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도 가장 가난한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나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은 우리 농민들, 그곳이 제가 서야 할 곳이고 우리 정의당이 서야 할 정치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이정미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정의당입니다. 제가 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 정의당입니다.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당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당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꼭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경규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토론회가 너무 딱딱합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에 답하기도 버거운, 그래서 가끔씩 유머를 섞거나 인간적인 면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은 그냥 노래 한 곡 하고 끝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정당은 시대의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보정당은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시대의 코드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지, 저는 시대의 코드가 청년이고 시대의 코드가 일자리고 시대의 코드가 불평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전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시대의 코드는 덕선이고 요즘 얘기하는 시그널이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당이 돼야 폭이 넓어지고 매력적인 정당이 됩니다. 이 안에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그러한 매력이 넘치는 문화와 예술을 가질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그걸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젊은 정당, 청년 정당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청년 정당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말로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청년 정치인이 육성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또한 노동과 시민이 함께하는 진보정당의 확장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의 코드 중에 진보정치의 코드는 이제 노동이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과 시민이 어떻게 합해져서 그것이 하나의 진보정치로 묶여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진보정당에게 요구되는 과제이고 제가 그걸 해내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고도는 끝까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여러분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 후보님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오늘 토론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후보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딱딱한 토론회였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정당들과 비했을 때에도 그 무엇보다도 진지하고 또 국민들에 대한 사랑과 또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애정,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아침이 반가운 창원, 아침이 반가운 삶이라고 하는 구호를 들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모두 계신 후보님들이 다 아침이 반가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 삶을 구현시켜 주실 거라 굳게 믿으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